2026년 7월 6일 새벽, 서울의 한 딜링룸. 30년 동안 굳게 잠겨있던 문 하나가 조용히 열렸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원화가 밤새도록 거래되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30년 만이었죠.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사실상 멈추지 않는 24시간 무중단 체제. 완전 개방이었습니다. 개장 첫날 환율은 1527.60원. 그런데 이게 왜 사건이었냐면요. 불과 며칠 전 원화는 벼랑 끝에 서 있었거든요. 7월 1일 종가는 1554.9원. 심리적 마지노선인 1560원 코앞까지 밀렸던 상황이었습니다. 1년 전 1367원이던 환율이 200원 가까이 폭등한 상태. 원화가 힘없이 무너지던 시기였죠. 그런데 하필 이 위태로운 순간에 정부는 30년 잠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7월 10일, 이번엔 태평양 건너 뉴욕에서 더 놀라운 일이 터집니다. 스카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겁니다. 티커는 SK.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모액 총 265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원, 미국 증시 역사상 외국 기업 IPO 사상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알리바바의 250억 달러 기록마저 넘어선 겁니다. 아시아 기업이 세운 새 정점이었죠. 수요 예측엔 공모 물량의 7배가 넘게 몰렸습니다. 세계 투자자들이 앞다퉈 지갑을 열었던 거죠. 첫 거래에서 주가는 공모가 대비 13.1% 급등한 168.49달러로 마감. 시장이 뜨겁게 화답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뉴욕에서 이 상장이 터지자 서울의 환율이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겁니다. 벼랑 끝 원화, 그리고 40조 원의 뉴욕 입성. 도대체 이 둘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왜 하필 같은 시기에 터졌을까요? 화려한 뉴욕 데뷔 뒤엔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볼까요? 1997년,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라는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나라 곳간의 달러가 바닥을 드러낸 순간이었죠.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깊었는지 정부는 외환시장의 문을 아예 걸어 잠깁니다. 투기 세력의 공격을 막겠다는 거였죠. 이후 원화 거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딱 그 시간에만 열렸습니다. 세계 시장이 잠들지 않는데 우리만 반나절 문을 닫아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진 건 나라의 곳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회사, 지금 뉴욕을 뜨겁게 달군 그 반도체 기업의 뿌리도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1983년 현대전자산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한때 한국 반도체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천년이 오자 운명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2001년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하지만 홀로 서기는 곧 벼랑 끝걸음이었죠. 2002년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회사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미국 마이크론에 팔릴 위기까지 몰렸죠. 매각 협상이 오가던 그 회의실, 한국 반도체의 심장이 남의 손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결국 그 매각은 무산됩니다. 하지만 살아남았다고 웃을 수 없었어요. 채권단 관리 아래 수년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이어졌거든요. 적자, 감원, 투자 동결. 반도체는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앞서가는 산업인데 그 회사는 지갑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이 회사는 주인 없는 기업으로 표류합니다. 인수하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고 미래는 안개 속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2012년 예상치 못한 구원자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SK그룹이었습니다. 당시 SK의 인수 결정에 시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유와 통신을 하던 회사가 왜 애물단지 반도체를 떠안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이닉스 반도체는 스카이닉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몰락의 밑바닥에서 새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때만 해도 이 회사가 40조 원을 들고 뉴욕에 입성하리라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몰락과 인내의 시절을 견딘 건 이 회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건너 대만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1997년 대만의 TSMC는 뉴욕에 예탁증서를 상장하며 겨우 5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80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론 소박한 규모였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작은 씨앗이 지금 시가총액 약 2,565조 원의 거목으로 자랐다는 겁니다. 조달액의 3,200배가 넘죠. TSMC가 걸어간 그 길, 작은 상장이 회사 전체를 재평가시킨 선순환. 스카이닉스가 지금 노리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화와 시장 개방은 다릅니다. 규제의 문을 여는 게 늘 성공으로 이어진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처참하게 실패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세계는 달러에 도전할 통화로 원화가 아닌 다른 나라에 돈을 지목했습니다. 그 나라는 왜 문턱에서 무너졌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뼈아픈 실패를 파헤쳐 봅니다. 자, 이제 1파트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원화가 그렇게 약한데 SK하이닉스는 왜 하필 지금 뉴욕으로 향했을까요? 겉보기엔 무모해 보였습니다. 원화 가치가 1년 새 200원 가까이 떨어진 판에 달러로 몸값을 매긴 거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무모함이 아니라 계산된 승부수였습니다. 반전의 열쇠는 스카이닉스가 얼마나 싸게 평가받고 있었느냐에 있었거든요. 상장 직전 스카이닉스의 주가 수익 비율, 팔은 겨우 8배였습니다. 미국 경쟁사 마이크론보다 훨씬 낮았죠. 매출도 이익도 더 좋은데 주가만 헐값이었던 겁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죽은 대표는 마이크론과의 이 격차를 70에서 80%까지 좁힐 수 있다고 봤어요. 결국 뉴욕행은 저평가 탈출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광로정 대표가 직접 말한 상장 명분이 바로 글로벌 경쟁사와의 기업가치 격차 해소였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믿기 어렵겠지만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7월 10일 나스닥 첫 거래. 공모가 149달러였던 애들이 168.4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13.1% 급등이었죠. 저평가라던 딱지가 하루 만에 떨어져 나간 겁니다. 시장이 그동안 너무 싸게 봤다고 인정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성공에는 남들이 못 본 숨은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카이닉스의 깨끗한 지배 구조였죠. SK그룹에서 스카이닉스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가 순환출자 없이 단순했거든요. 그 덕에 까다로운 미국 SEC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공모가 결정 방식은 더 놀라웠습니다. 보통 대규모 공모는 투자자를 끌려고 할인해서 파는데 스카이닉스는 정반대로 갔거든요. 상장 전날 종가 대비 2.9% 할증된 가격으로 확정했습니다. 스카이닉스는 이를 미국 공모 역사상 최초라고 소개했죠. 그럴 만도 했어요. 수요 예측의 공모 물량의 7배가 넘게 몰렸고 앵커 주문만 70억 달러가 확보됐으니까요. 이 자신감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한참 뒤로 돌려야 합니다. 스카이닉스는 원래 이런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출발은 1983년 현대전자산업이었습니다. 2001년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와 하이닉스 반도체로 이름을 바꿨죠. 2002년엔 부채 위기로 미국 마이크론에 팔릴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매각이 무산되며 겨우 살아남았죠. 그리고 2012년 SK그룹에 인수되며 지금의 스카이닉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팔릴 뻔했던 회사가 이제 뉴욕에서 마이크론을 넘본다니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죠. 이 부활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나스닥 오프닝벨 세리머니에 직접 나섰거든요. 그 자리에서 최 회장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디램 증산을 위해 용인에 약 600조 원, 낸드 증산을 위해 청주에 약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거였죠. 40조 원의 조달금은 바로 이 투자에 쓰일 예정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팹, 청주 첨단 패키징 공장, 그리고 EUV 노광 장비까지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40조 원이 국내 공장에 쓰이려면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환전 물량 자체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달러 공급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죠. 우리은행 민경원 이코노미스트는 매일 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유동성을 예상했습니다. 그럼 원화 약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상장을 전후로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7월 초 장중 1559.2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7월 8일엔 1498.5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약 50여 일 만에 1,500원 선이 깨진 거죠. 그 규모감이 어느 정도냐면요. 40조 원은 외환당국이 한 분기 동안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달러의 약 2배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효과를 두고 한미 통화스와프에 버금가는 규모라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기업 하나의 상장이 국가급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반전의 뿌리는 사실 30년 전 대만에 있었습니다. 스카이닉스가 참고한 모델이 바로 TSMC의 뉴욕 상장이었거든요. 다만 여기엔 미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TSMC의 ADR은 미국에서 대만 본주로 바꾸는 건 자유롭지만 그 반대는 규제로 막혀 있었거든요. 이 전환 마찰 때문에 미국 프리미엄이 오래 고착됐죠. 스카이닉스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로 옆에 삼성전자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같은 반도체 거인이 왜 완전히 다른 길을 갔을까요? 현금 147조 원을 쥔 삼성전자는 상장 검토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큰손 주주가 이 침묵을 흔들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파트에서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 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시야를 세계로 넓혀볼까요? 한국이 자랑하는 외환시장, 세계에서 몇 위쯤 될 것 같으세요? 충격적이게도 한국은 하루 거래 550억 달러로 세계 15위에 그칩니다. 뉴욕과 런던은 넘사벽이고요. 우리 바로 앞에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6,320억, 6,330억 달러로 3, 4위를 지키고 있죠. 원화의 진짜 경쟁 상대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질문 하나, 시장 문만 활짝 열면 원화가 자동으로 세계 통화가 될까요? 역사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1980년대, 세계는 일본 엔화가 달러의 왕좌를 위협할 첫 통화라고 믿었습니다. N블록이라는 원대한 구상까지 나왔죠. 하지만 일본은 금융 규제를 푸는 타이밍을 놓쳤고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속의 엔화 국제화는 사실상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저널리스트 폴 블루스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규제를 더 일찍 풀었다면 달러의 진짜 도전이 가능했을 것이다. 중국 위안화는 어땠을까요? 수십 년간 국제화를 밀어붙였지만 세계 외환 보유고 비중은 겨우 2%대에 머물렀습니다. 달러가 62%, 유로가 20%, 엔화도 5.7%를 차지하는 판에서 말이죠. 자본 통제와 불투명한 관리가 위안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여는 건 시작일 뿐, 진짜 승부는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원화는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원화에겐 일본이나 중국에 없던 강력한 무기가 새로 생겼습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본격 운영을 목표로 역외 원화 채권 발행 인프라를 준비 중입니다. 한마디로 원화 자체를 세계로 수출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진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려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고 환율 리스크를 통째로 떠안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원화 채권이 실현되면 이 환율 변동 부담을 기업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가 지게 됩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예요. 이건 매스케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향한 결정적 포석이기도 합니다. 아직 한국은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거든요.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자체만으로 수백억 달러의 글로벌 자금이 한국으로 흘러들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스카이닉스의 나스닥 상장도 사실은 이 큰 그림의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자본시장 개방과 기업의 세계 진출이 한 방향으로 맞물린 겁니다. 하지만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명대 서원숙 교수는 심야 시간대 거래량 부족을 걱정했는데요. 밤에 거래가 얕을 때 해외발 악재가 터지면 환율이 실제보다 과장되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개방 초기 특유의 리스크죠.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도 못을 박았습니다. 기회도 있지만 위기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예상해야 한다. 일본은 놓쳤고 중국은 막혔던 그 길로나는 시장 개방이라는 무기와 스카이닉스라는 신호탄을 동시에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장축이 흔들릴 뇌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그 자체인데요. 2026년 HBM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화려한 오프닝 벨 소리가 잦아든 뒤 냉정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긴 걸까요? IB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은 이상한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연초 대비 3%만 올랐는데 원화 가치는 8%나 빠졌거든요. 강달러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화를 진짜로 끌어내린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요? 범인은 코스피였습니다. 연초 이후 외국인이 순매도한 한국 주식이 무려 150조 원, 이 돈이 달러로 바뀌어 빠져나갔던 거죠. 그럼 스카이닉스가 들여올 40조 원이면 되지 않냐고요?
아주경제의 분석은 냉정했습니다. 유출을 모두 상세하기엔 역부족이라고요. 게다가 그 40조도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스카하이닉스의 환전은 한두 개월에 걸쳐 여러 번 나눠서 이뤄질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어디쯤 서 있느냐입니다. 냉정하게 순위를 매겨볼까요?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하루 6,320억, 6,330억 달러가 거래되는 아시아 허브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550억 달러, 세계 15위에 그칩니다. 무려 11배가 넘는 격차인데요. 24시간 문을 연다고 이 벽이 하룻밤에 사라지진 않는다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아직 미스케이 지수에서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세계 큰손들 눈에 우리는 여전히 선진국 문턱 밖에 있는 거죠. 믿기 어렵겠지만 통화를 세계로 넓히려다 실패한 나라가 이미 둘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큰 경제 대국들이었죠. 1980년대 일본 엔화는 달러에 도전할 첫 통화로 꼽혔습니다. N블록 구상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규제 완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엔화 사례가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시장을 여는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펀더멘털도 소용없다는 거죠. 임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다른 신호에 주목합니다. 외국인 리밸런싱 매도가 3분기엔 진정될 거란 전망이죠. 발목을 잡은 건 자본 통제와 불투명한 통화 관리였습니다. 문을 여는 것과 신뢰를 얻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뜻이죠. 그런데 리스크는 박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심야 시간대엔 거래가 얇아서 뉴욕에서 작은 소식만 터져도 환율이 과장되게 출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스카이닉스는 뉴욕으로 갔지만 삼성전자는 정반대 길을 택했습니다. 왜 세계 1등이 뉴욕을 마다했을까요? 삼성 10대 주주인 아티산 파트너스의 데이비드 삼라는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삼성도 뉴욕으로 가라고요. 하지만 삼성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현금만 147조 원을 갖고 있어 자본 조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스카이닉스의 현금은 54조 원, 약 3배 차이가 두 회사의 다른 선택을 갈랐죠. 삼성이 뉴욕을 꺼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 상장은 SEC 공시 의무와 집단소송 리스크를 함께 불러오거든요. 스마트폰, 가정까지 소비자 사업이 넓은 삼성은 노출 범위가 훨씬 크니까요. 화려한 뉴욕행이 모두에게 정답은 아니라는 반전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엔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원화의 이 도약은 진짜일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그 답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원화의 이 도약,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딱 하나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민경원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매일 1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달러 유동성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요. 이게 왜 어마어마하냐면요. 일각에선 이 규모를 한미 통화스와프에 버금간다고 평가할 정도거든요. 2020년 코로나 때 한국은행이 연준과 맺은 통화스와프가 총 600억 달러 한도였습니다. 성격은 달라도 그만큼의 달러 방파제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볼 때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하다고요. 더 구체적인 숫자도 나왔습니다. 임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3분기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까지 내려갈 것이라 내다봤죠. 그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외국인 리밸런싱 매도가 진정되고 미 연준 불확실성이 거치고 슈퍼엔저까지 잦아든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장밋빛 전망에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이투자증권 정용택 연구원의 지적은 날카롭습니다. 기존 이론으론 지금의 원화 약세가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연초 대비 3%만 올랐는데 원화는 8%나 떨어졌거든요. 이 탈동조화의 진범은 강달러가 아니라 따로 있다는 거죠. 진짜 원인은 외국인의 코스피, 코스닥 순매도. 연초 이후 무려 150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ADR 하나로 이 근본을 다 막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경제의 평가는 절충적입니다. 모든 유출을 상쇄하긴 부족해도 달러 수급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은 분명하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중요해집니다. 스카이닉스의 40조 원 환전은 한 번에 안 풀립니다. 한두 개월에 걸쳐 나눠서 이뤄지거든요.
정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풀리면 오히려 변동성 폭탄이 될 수 있어 분산 환전 방안을 검토 중이거든요. 게다가 진짜 골든타임이 다가옵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역의 원화 채권 본운영을 목표로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현되면요, 한국 기업이 달러가 아닌 원화 표시 채권을 뉴욕에서 직접 발행하게 됩니다. 환율 리스크를 해외 투자자가 대신 떠안는 구조죠. 하지만 심야엔 함정이 있습니다.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경고합니다. 거래량이 적은 밤 시간대엔 해외 뉴스 하나에 환율이 과민 반응할 수 있다고요. 반도체 쪽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2026년 HBM 계약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의 HBM 사추격도 매섭거든요. 그래서 구윤철 부총리의 말이 이 모든 걸 관통합니다. 기회도 있지만 위기 리스크 요인도 반드시 예상해야 한다고요. 결국 다음 사이클의 승패는 이거예요. 40조 원을 어떻게 쓰느냐. 최태원 회장이 앞당기겠다던 용인 600조, 청주 100조 투자가 그 시험대죠. 여기서 잊지 말 게 있습니다. 통화 국제화. 원화가 처음이 아니었죠. 일본 엔화도, 중국 위안화도 문을 열었지만 결국 좌초하거나 2%에 멈췄거든요. 문을 여는 건 시작일 뿐, 지키는 게 진짜 승부입니다. 그래서 원화의 이 도약은 진짜일까요? 다음 편에서 그 최종 답을 확인합니다. 한편 첫머리에서 우리가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30년 만에 문을 연 원화, 이게 과연 진짜 도약이었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44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83년, 이름조차 낯선 현대전자산업이라는 작은 회사가 있었거든요. 이 회사, 인생이 순탄치 않았어요. 2002년엔 부채 위기로 미국 마이크론에 팔릴 뻔했죠. 하마터면 사라질 뻔한 겁니다. 그러던 2012년, SK그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확신 못하던 인수였는데 결국 오늘의 스카이닉스가 여기서 태어났죠. 그 굴곡의 회사가 44년 만에 뉴욕 나스닥 한복판에서 오프닝벨을 울렸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직접 그 자리에 섰거든요. 광로정 대표의 기념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메모리 가능성의 경계를 넓혀가겠다고요. 사라질 뻔했던 회사가 던진 말이라 더 묵직했죠. 이 장면을 지구 반대편에서 조용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데이비드 삼나, 삼성전자를 10년 넘게 품어온 미국 큰손 투자자죠. 그가 조심스레 한마디 던졌습니다. 삼성도 뉴욕으로 와야 한다고요. 이웃 회사의 도약이 새로운 파도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진짜 감동적인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1997년, 대만 TSMC도 똑같이 뉴욕 문을 두드렸거든요. 작은 회사였죠? 그때 TSMC가 조달한 돈은 지금 시가총액이 되어 3,000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문을 연 그 한 걸음이 거인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스카이닉스는 어디쯤 서 있을까요? 아직은 그 나무의 씨앗을 막 심은 단계입니다. 결과는 앞으로 10년이 말해주겠죠.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원화의 도약은 진짜였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문은 이제 막 열렸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1983년의 작은 회사도 30년 잠갔던 시장도 지금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뗐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사건이죠. 역사는 늘 이렇게 말해왔어요. 도약은 결과가 아니라 선택이라고요. 이제 그 선택 이후의 이야기가 진짜 시작될 차례입니다. 이 여정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선 2027년 뉴욕에서 발행될 원화 채권이 만들 새로운 판을 파헤칩니다.